우리가 재밌고 감동적인 장면 봤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얘기예요. 김희진 아나운서. 네.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친구들인가요? 네, 지난 주말에 서울 구로구에서 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차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있는 게 바로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차에 누군가 매달려 있죠? 네. 다름 아닌 어이구. 경찰관인데요. 겁없는 10대들 이렇게 경찰관을 매단 채로 무려 1km나 내달렸습니다. 아니, 주행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이후에 이 현장에 뒤이어 도착한 경찰관 차량으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이어서 구급차도 도착을 했는데요. 당시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관을 저렇게 차량에 매달고 무법 질주를 한 건데 안진홍 기자님, 저 10대들이라면 차량의 주인은 아닐 것 같고 이 차는 어디서 난 겁니까? 네, 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쯤 일어난 일인데요. 보신 저 영상이 찍힌 곳은 구로구입니다. 하지만 이 주행이 시작된 곳은 영등포구였습니다. 12살, 13살 청소년들, 당연히 운전면허는 없겠죠. 이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 주차돼 있던 차를 훔쳐서 달아난 건데요. 그 이후로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무법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주변의 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차를 모는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까이 가서 검문하려고 하자 이 경찰이 매달고 1km 가까이 내달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이 12살, 13살 청소년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이네요. 저는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저 정도 뭐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12살, 13살 청소년들이 직접 차를 운전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목격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순찰차가 5대인가 6대가 왔어요. 그 차를 에워싸고 있었고 119까지 왔었어요. 어쨌든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구나 이 감지는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차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2차선까지 이렇게 에워쌀 정도였으니까 이게 3차선인데 차선 두 대를 다 잡아놓고 있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성숙한 고등학생이라도 저런 일 반드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12살, 13살 청소년, 글쎄 뭐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했다는 게 더 놀라운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이렇게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 이 청소년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사건 정황을 보면 예. 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이었으면 저녁 7시 반이면 어두울 테니까 네. 안 보여서 몰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달 31일이면 한여름이잖아요. 네. 7시 반이면 화나니까 뻔히 사람이 매달렸다는 게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매달린 게 위험해 보이고 네. 그럼 당연히 자동차를 세워서 그 사람의 안전부터 확보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는지 아니면 자동차 조작을 제대로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어쨌든 사람을 매단 채로 1km를 저렇게 갔고 근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예. 저렇게 매달려가던 경찰관이 자동차가 섰다는 거예요. 예. 서니까 그 이제 매달린 거에서 서가지고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네. 안에 들어있는 청소년들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 직업 정신입니다. 뭐 사실 우리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경찰관 분들 일선에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고생한 한편으로 또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윤경 평론가님. 예, 뉴스파이터에서는 정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만 많이 저희가 네. 보도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간호사에 이어서 본업에 충실한 경찰 경장을 소개되게 해드려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차량에 매달려 있던 경찰은요. 서울 구로경찰서 구로 3파출소에 계시는 김주현 경장입니다. 이분은 이 차가 청소년들이 그 도주한 차라는 걸 훔친 차라는 걸 알고요. 차를 발견하자마자 뛰어들었답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차를 일단 잡았고요. 네. 차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하는데 일단 계속 잡고 있었대. 왜냐하면 언젠가는 멈추지 않을까, 멈추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어린이들이 운전하는 차기 때문에 본인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아주 대형 사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다치던 뭐 본인이 상처 있던 어쨌든 간에 일단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 정신만으로 1km까지 끌려가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런 일
있다 보면은 내가 그 경찰관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뭐 가끔 하게 됩니다. 대단히 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이 10대들 말이에요. 12살, 13살이면 당연히 글쎄 이게 청소년? 뭐 네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징계를 안 받습니까?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12살, 13살,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네. 범죄를 저지를 만한 능력이 없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불리는데 다만 10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기는 합니다. 통상 보호처분하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만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만 네. 죄질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황을 따져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10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건 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정현 평론가의 실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청소년들이 예.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나 이게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똑같은 무면허 운전이라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운전에 미숙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탈 때가 많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건데 청소년들이 운전대 잡을 때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잡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게 운전대 잡는 게 호기심으로 잡을 일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이거를 제대로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무려 2천여 건에 달한다는 소식,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집안에서도 이 청소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당 옥수수의 배신. 이 초당 옥수수는 어떤 배신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게 어떤 네. 얘기인가요? 요즘 옥수수가 제철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중에서도 좀 식감이 아삭하고 달달한 초당 옥수수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데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과수기 돼서 옥수수가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 때문에 피해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자 충주시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폭염으로 과숙된 초당 옥수수를 네. 한 박스에 5,000원 이렇게 특가 판매에 나섰는데요. 조기령 충주시장은 상품성은 좀 부족해도 당도가 매우 높다면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꽤 많죠. 강원도에서 감자가 뭐 굉장히 풍년이 있었을 때는 국내 모 그룹 회장이 뭐 그걸 대량 구매해서 할인마트에 팔기도 하고 이런 뭐 착한 소비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런 사연이 알려졌을 때는 분명히 호응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렇습니다. 초당 옥수수 그렇지 않아도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에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피해 농가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특판 1시간 만에 1만 4천 상자가 팔려나가면서 1차 물량이 완판됩니다. 결국 약 200톤에 이르는 초당 옥수수 전량 폐기 위기를 맞았지만 생산 원가는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이게 해피엔딩이면 우리가 이렇게 다루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지난달 29일부터 배송이 시작됐는데 받아본 소비자들이 예. 기대 이하의 품질이라는 후기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 예, 5,000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못 먹는 거 보내는 건가? 3박스를 주문했는데 한 박스도 제대로 된 박스가 없다. 어느 정도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졌고요. 아,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보내온 옥수수인가 보죠? 맞습니다. 저 옥수수 보면요. 옥수수 알이 마르거나 썩거나 빠진 부분이 있고 아이고. 더 나아가서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결국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이 공유되면서 200여 건의 환불 요청 그리고 3천여 건의 구매 취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판다고 했을 때 상품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공지한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품질일지는 몰랐다. 이게
이 소비자들의 반응일 것 같은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거를 처음에 선택한 청주시의 반응은 어떤 건가요? 즉각 사과에 나섰습니다. 예. 피해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옥수수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저품질 상품을 받으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초당 옥수수가 수분이 많은 농산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송 과정에서 폭염 때문에 좀 상품질이 저하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환불 처리 신속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품질 옥수수들이 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배달돼야 됐는지 충주시에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온라인 통해 이슈되는 것은 다 그런 상품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날씨가 뜨거워갖고 아이스박스 안에서 이제 아이스팩도 다 녹고 하면서 일부 이제 배송된 상품에서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또한 옥수수 특성상 일일이 다 깔 수가 없어서 선별 과정을 선별을 깐깐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라도 그런 농산물이 이제 도착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못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죄를 드리고요. 농민들 힘든데 그걸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피해를 또 다시 입고 있어서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농산물 소비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2차적인 또 어려움이 도래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충주시 관계자 얘기처럼 이게 혹시 더 이제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실제 상품을 보면은 다 그랬던 건 아니죠, 하재근 평론가님? 네, 좋은 상품 받았다는 분들도 많은데 후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고 긴장했는데 예. 나는 좋은 상품 받았다. 걱정되는 마음에 환불을 고려했었는데 받아보니 상태가 좋더라.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버릴 거 하나 없는 옥수수가 왔다. 네. 이렇게 후기를 쓰신 분들도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안 좋은 상품을 보낸 건지 아니면 예. 그렇지 않아도 과숙된 상태에서 예.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폭염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한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상품이 복불복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폭염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부주의한 요소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옥수수를 받으신 분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착한 소비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독려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번 일로 피해가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복불복으로 치면 복인 사람입니다. 예. 왜 직접 농가를 돕는다는 게 굉장히 제가 착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 때문에 농가나 지자체가 동시에 굉장히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전문가들도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소비 경우에는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요. 중간 유통 과정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검사도 충실히 하고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관리를 잘못한 건지 배송 과정 문제가 있는 건지도 한 번쯤은 좀 검증을 해보셔야 우리 착한 소비자들도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자체, 농가들도 서로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조건적으로 소비자가 이거를 뭐 좋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아니 대마초, 저는 사실 태어나서 대마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대마초가 있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키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대마초 화분이 원장 실 앞 복도, 뒤뜰 그리고 옥상에서 발견이 됐는데 모두 합쳐서 무려 13폭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 대마가 저렇게 생겼군요. 그런데
누가 이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키울 생각을 한 거죠, 박성배 변호사님? 범인은 바로 어린이집 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대마 화분을 키워온 것입니다. 네. 어머니에게는 일반 화초라고 속였고 이 어머니는 대마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직접 물을 주고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실 저게 대마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이거 일반 화초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 어린이집 운영 잘하라고 생각해서 이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내의 복도와 그다음에 뒷뜰, 옥상 이렇게 키웠는데 총 13주를 키웠습니다. 어린이집 내 복도기 때문에 애들이 등하원시 또는 어린이집에 있을 때 교실 밖에 나오면 항시 이제 볼 수 있는 장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이제 어머니가 키우시고 가끔 이제 아버님이 어린이집 일을 도와줄 때 가끔 뿌리시기도 하시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몰랐던 것으로 일단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가는 어린이집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저거를 길렀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 안진영 기자님. 근데 원장 아들의 불법 행위가 이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마가 자라면은 2m 넘게 키가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1m 넘게 자라자 지난해 7월 인천시의 모 습지 생태공원에 이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수확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난 2월에 씨를 뿌려서 또 재배를 시도를 했는데,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대마인지 모르고 키웠다기보다는요, 무엇인지 알고 상습적으로 키웠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아니, 생태공원에 이 대마를 다시 옮겨 심었다는 건데, 아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이게 적발됐을 때 처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하재근 평론가,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저렇게 한 겁니까? 자기만 쓰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저걸 또 재배해갖고 누구한테 팔려고 한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마 발각되지 않고 잘 키워서 점점 대담해진 건지 남들은 다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그 생태공원에 옮겨 심은 저 일당이 19명이라고 합니다. 그 19명이 뭐 선, 후배, 친구 이렇게 지인 관계로 엮여 있다고 하는데, 네. 남들한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저걸 재배해서 동절기에 흡연할 목적으로 그렇게 키웠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니까 직접 피려고 자체 조달해서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자급자족해야겠다, 이런 의도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는 건데, 19명이 일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박 변호사님, 19명 모두 다 잡혔습니까, 이거? 경찰은 모두 검거에 성공합니다. 예. 우선 경찰은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첩보 수집 후에 이 해당 지역에서 한 달 반 정도 잠복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마침내 어떤 차량에서 대마 흡연 후에 버린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네. 이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장 의뢰해 보았더니 대마 이미 확인되게 된 것입니다. 습지에 대마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연 상태에서 자란 건지 누가 재배한 건지 모르니까 이걸 누가 가져가나 잠복해야만 그렇죠. 그 잡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그 대마 불법 재배 일당을 잡은 경찰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체가 1,500 또는 친구들입니다. 제보를 입수를 하고 그 대상자들 주변에서 이제 잠복 수사를 한 달 반가량 실시를 했습니다. 그들이 차량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버린 증거물을 확보를 하고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대마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신데, 과거에 처벌받을 때 소지하고 있던 것을 우연히 찾아서 심게 됐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배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불법 재배를 한 어린이집 원장 아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은 대마초 재배 흡연을 한 19명을 검거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아들을 포함해 5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했고요. 대마 260g도 압수했습니다.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단순 투약자는 징역 1년 전후, 매매, 알선 행위자는 징역 2년, 제조 행위자는 징역 4년 정도까지 선고되게 됩니다. 네. 압수한 대마가 260g이나 되고 저게 4,300회 분량의 금액으로 따지면 2,6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불법 재배에 따른 그 징계 이런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배 자체가 제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높은 형이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1회가 아니라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대량범의 경우에는 징역 8년 정도까지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담자의 전과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궁금한 건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아들이 화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초인 줄 알고 길렀잖아요. 어린이집 원장 그분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이럴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식이 왼수다. 네, 네. 근데 이 아들은 변변한 직업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지난 2월에도 대마를 흡연한 이후에 환각 상태에서 인천대교를 자동차를 몰고 운전한 사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천대교가 절대 짧은 구간이 그렇죠.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했고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은 꼭 또 패턴이 있어요. 공색한 변명을 한다는 거죠. 간질이 있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대마를 했을 뿐이지 뭐 그렇게 나쁜 범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린이집 원장은 아들이 어떤 식물을 재배한 전혀 몰랐었다 그러고요. 네. 경찰이 그 어린이집이랑 또 집안을 다 검색을 해보니 수색을 해보니까 인지를 못한 것 같다고 네. 해서요. 원장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저 대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잎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화초라 그런 아들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방송 보신 분들 대마는 저렇게 생겼고요. 그걸 불법 재배하게 되면 이 대마 제조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되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강도 얘기입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강도를 잡았다고 하는데 김윤진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강도를 잡은 건 중식집 사장님이었고요. 강도가 나타난 건 한 금은방이었는데요. 네. 지난달 2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은방을 찾은 제가 한 이 남성의 순서를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고는요. 금은방 주인이 목걸이를 꺼내는 사이에 이 남성 주먹을 휘둘러서 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이 주인을 위협하더니 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은 이 남성 계속 이 폭행을 위협을 하다가 밖으로 도주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금은방 주인은 강도야라고 외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저 영상을 보니까 막 다급하게 쫓아나가는데 순식간에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저대로 이게 놓쳤습니까? 저기서 강도야 하고 소리를 쳤는데 네. 그거를 들은 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바로 그 인근에 음식을 배달하던 중국집 사장님이 있었는데 아. 그분이 저 외침을 듣고 네. 바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예. 10분 정도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누가 저 남의 일에 10분간이나 추격을 벌이나요? 대단하시네요, 저분. 저 범인은요, 좁은 골목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요. 왜 부처님 손바닥 아니란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 중국집 사장님은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배달을 하면서 아. 골목 곳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 손바닥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정말 한 수 위였던 건데요. 결국 지친 범인이 주차된 차 밑으로 들어가 숨었지만 사장님의 눈을 피하지 못했고요. 10분간의 추격전 그때 결국 붙잡았습니다. 아,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범인을 잡아서 정말 다행인 사건이에요. 근데 금은방 주인에게 막 주먹을 휘둘렀잖아요. 피해 상황은 그게 전부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상황이? 근데 정말 불행 중 다행스럽게 네. 금은방 주인이 주먹을 휘둘렸을 때 민첩하게 피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폭행은 당하지 않았고요. 피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목걸이를 꺼내는 순간에 이 또
범인이 범행을 시도했기 때문에 네.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 금목걸이도 뺏기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처도 받지 않고 물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웃에 또 훌륭한 중국집 사장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맞으셨다거나 목걸이를 뺏겼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아주 아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범행이라는 건 다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 같은 경우엔 대부분 범행 동기는 이 금전적 이유겠죠?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죠. 일단 당시 범인은 두세 돈 정도의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범인은 채무 관계가 많아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범인은 강도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그 범행을 했던 분이 건장하고 해갖고 중국집 이 사장님이 쉽게 검거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궁금한 건 이분이 배달 중이셨다 그랬잖아요. 배달했던 음식은 조금 부럽겠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당시에 네. 배달 가시던 음식이 냉우동 2그릇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손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해서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손님이 단골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 그냥 가져다 달라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흔쾌히 이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강도 사건이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미담이네요. 예, 냉우동 2개 주문한 손님 굉장히 좀 관대한 마음으로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한번 가져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강도를 잡은 사장님에 대해서는 경찰이 따로 포상도 합니까? 이런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귀포 경찰서가 지난달 네. 29일 중국집 사장님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귀포 경찰서장 용기와 기지에 감사드린다. 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초석이라면서 감사 의사를 표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집 사장님, 시민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며 겸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경찰에도 계셨었으니까 이 범행 검거 보상금이라는 거는 뭐 정부 경찰청 예산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나 보죠? 범인 검거 보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범행 검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로 그 사유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범인 검거에 나서주시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그 여건도 상당히 완화되고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발생했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미담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전파되면서 이런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미국인도 꽂힌 우상혁 일병. 예, 이 얘기 김유진 아나운서. 미국인이 왜 우리 우상혁 일병의 매력에 푹 빠진 건가요? 네, 일단 이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잖아요. 네. 지금 올해 3월에 입대한 현역 일병 신분의 군인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관이 도쿄올림픽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우상혁 선수의 거수 경례 장면을 꼽았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에서 2m 35라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4위를 차지했잖아요. 이 4위라는 순위 자체가 한국 육상 역사상 마라톤을 제외하고 최고 순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우상혁 선수가 2m 39라는 이 기록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깝게 실패를 하고 나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거수 경례를 했던 건데요. 이 모습은 지금 거수 경례 세리머니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 높이뛰기 경기 보면서 저게 25년 만에 우상혁 선수가 과거 이진택 선수가 갖고 있었던 한국 신기록을 깨뜨린 거고 또 일정 부분 아주 조금만 더 운이 좋았다면 메달권으로도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거수 경례하는 모습이 현역 군인을 마친 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안진영 기자님 왜 거수 경례를 한 겁니까? 이 우상혁 선수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역 군인이잖아요. 네. 본인의 올림픽은 끝이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차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상혁 선수는 또 하나의 남다른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원래도 높이뛰기 선수였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 그 군복무 경험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의미에서 거수 경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병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시간 낭비다,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군 시절에서 경험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이 우상혁 일병, 우상혁 선수도 이런 군대에서의 시간을 아주 좋은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귀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승구 변호사님, 근데 우상혁 선수가 이렇게 거수 경례 딱 한 거 말고도 굉장히 주목을 끈 여러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우상혁 선수는 경기 내내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올림픽에는 경기장에 관중이 없죠. 관중이 예. 없지만 이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다른 나라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상혁 선수 수없이 뛸 수 있다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발을 넘고 넘어 자신의 한계를 2차례나 넘어서게 되는데 네. 경기 이후에 우상혁 선수 원래 경기에서 자기 기록을 2차례나 깨는 일은 거의 없다. 나도 처음이다라면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우상혁 선수 실패한 뒤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혁 선수 경기 도중 카메라를 향해서 연신 힘껏 소리를 지르는 파이팅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좌우 다른 색깔의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발을 신고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신발이 터져서 남은 걸 신었다. 다른 의미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신발을 뭐 새로 준비한 게 없는지 아니면 글쎄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우상혁 선수가 짝발이라 그러죠, 유인경 네. 평론가님. 그래서 이 짝발에 맞춰서 또 이렇게 특수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게요. 저는 패션 감각을 자랑하기 위해서 멋을 좀 부리기 위해서 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상혁 선수가 8살 때 택시 네. 바퀴에 이렇게 발이 깔리는 바람에 오른발이 왼발에 비해서 1cm 정도 적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노력으로 이렇게 다 극복을 해서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됐는데요. 네.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237cm 높이뛰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말이 237cm지 사실 보통 아파트의 천정입니다. 그것을 그렇죠. 예. 장대라든가 이런 도움 없이 혼자서 뛰어서만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본인이 4등의 메달이 아니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기록을 깬 것만도 행복하다고 네.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혁 선수가 불과 20대 초반이고 군 전역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여러 차례 겨루다 보면 사실 다음 올림픽 3년밖에는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 3년 후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성과 그리고 또 한국 육상이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네. 그 부진을 한꺼번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거듭해 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깜짝 금메달이 나왔어요. 김희진 아나운서. 네. 이 체조 도마에서 나왔죠? 맞습니다. 바로 신재원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신재원 선수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깜짝 목에 거는 이제 그런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양학선 선수가 같은 부분에서 금메달을 이제 땄는데 그 계보를 잇는 새로운 도마의 신이 탄생을 한 건데요. 신재원 선수 어제 결승전에서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바로 요네쿠라 기술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1260도를 회전하는 굉장히 최고 난도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아니 1260도라면 도대체 360도를 몇 번 돌아야 되는 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경이감이 들 정도인데 이 선수가 불과 23살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래요.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또 이 23살에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스토리도 있다 그러고요. 하재근 평론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 인간 승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재원 선수가 초등학교 때 체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벌써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시달렸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체조를 포기할 정도가 됐는데 네. 허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거의 못할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재활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표팀에 발탁이 되고 이제 올림픽 세계 정상에 선 거죠. 저 도마라는 그 체조 종목을 보면 정말 대단히 높은 점프를 하고 공중에서 여러 번 이 몸을 회전하고 하기 때문에 부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지난한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금메달을 땄다는 데 대해서 더 이 스토리가 감동이 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더 부상 없이 이 선수 생활을 계속 오래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감동을 줄 수 있는 체조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금메달리스트가 한 특이한 행동 때문에 화제가 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진용 기자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영국의 다이빙 영웅이죠. 토마스 데일리 선수의 뜨개질 사랑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는요, 지난달 26일 남자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 직후 SNS에 아주 특별한 파우치를 공개했습니다. 이 파우치는요, 본인이 직접 뜨개질을 해서 만든 금메달 주머니인데요. 앞면에는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을, 그리고 뒷면에는요, 개최지인 일본의 일장기를 그려넣었거든요. 네. 데일리는 이 금메달에 흠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필요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뜨개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 때마다 뜨개질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해당 영상은 업로드 5일 만에 조회수가 125만 회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뜨개질 사랑에 많은 이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전에 하는 뭐 루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이 선수는 원래부터 뜨개질을 좋아했던 거죠,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가 봅니다. 심지어는 같은 팀 여자 선수들 경기 응원 가서도 뜨개 네. 바늘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데일리 선수는 관중석에서 하늘색과 보라색 실뭉치로 뜨개질에 열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를 본 영국 BBC 방송의 해설자는 데일리 선수가 이번엔 누굴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유익병 평론가님, 뜨개질 혹시 가끔 하십니까? 한지 20년 됐습니다. 혹시 여기 이 가운데 뜨개질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 숙제로 뜨개질하는 걸 내주기도 그렇죠. 했지만 네. 대부분은 뜨개질은 여성의 영역, 특히 나이 든 아주머니나 할머니의 영역으로만 그렇죠. 했는데 이 프로 다이버인 선수가 프로 뜨개질러였다는 게 알려졌고요. 이 선수는 평소에 뜨개질이 정신관리, 멘탈 관리 최고라고 동네에서 막내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이빙 연습을 하거나 경기 중에도 한 45분 정도 시간이 빌 때가 있는데 그때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뜨개질하면서 새롭게 정신관리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잡념을 없애고 다음 경기 집중을 할 수 있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가 또 유명해진 거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직접 뜬 뭐 아기 옷, 모자 이런 거를 또 해서 작업을 공개한 거에서요. 프로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뜨개질만 따로 관리하는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팔로워가 37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봐도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저 정도면 그렇죠. 거의 작품 수준. 물론 뭐 작품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입을 수 있는 그럼요. 옷이고. 아기 모자, 망토, 그다음에 생활 소품들, 쿠션 이런 걸 다 해서 그냥 다이버 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 훌륭한 뜨개질 전문가구나라고 저것도 직접 만든 옷이고 아마 뭐 조카나 이런 애한테 맞춰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19가 돼서 할 수 없이 격리되고 집콕 생활을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뜨개질 붐이 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로 인해서 더욱더 뜨개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사진도 보니까 굉장히 훈남 선수네요. 네. 그래서 인스타 팔로워도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해당 선수의 뜨개질 사랑 이야기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Following along, but not only that, this morning I made a little cozy for my for my medal to stop it getting scratched. So here it is. Union Jack on one side and the Japanese flag on the other, and it all tucks in nicely to have a little pouch for me to carry around my medal without it getting scratched. How about that?
영국 사람이라 그런지 영어를 참 잘하네요. 자, 이 영어 발음이 아주 정확한 선수입니다. 이 뜨개질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 이걸 통해서 어쩌면 또 이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런 그 뜨개질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체러티 같은 게 자선 시장 같은 데 좀 해갖고 팔아서 그걸 뭐 기부를 한다거나 네. 이러면 훨씬 더 좋은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선수가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얼마나 뭐 관심 있게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상대에서 X자를 표시한 선수의 얘기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 선수가 왜 시상대에서 X자를 표시한 건가요? 예, 바로 미국의 여성 포환 던지기 선수인 레이븐 쏜더스 선수 이야기인데요. 네. 이 선수가 포환을 19m 79cm를 던져가지고 은메달을 딴 거예요. 네. 근데 시상대에 올라서 손으로 X자를 그렸는데 예. 그 이유가 이 선수가 흑인이자 동성애자거든요.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팔로 X를 그렸다. 많은 소녀와 소년들, 많은 소수자들한테 내가 영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소수자나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런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로 X자를 표시한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이건 IOC에서는 금지하는 행동이라 그래요. 올림픽 헌장 50조는 정치, 종교, 인종적 선동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의사 표현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IOC가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소 완화합니다. 예. 경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의사 표현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시상대에서만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IOC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메달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쏜더스 선수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메달을 빼앗아 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메달 박탈 사안인 것까지는 글쎄 그런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의 법 정서나 뭐 이런 그 규정을 만들 때도 일반인의 정서, 상식 같은 건 고려해야 될 건데, 이거 갖고 메달 뺏는 거는 좀 과한 처사가 아닐까요, 박 변호사님? 이 메달을 빼앗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돼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안을 통해서 만약 메달을 빼앗기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보입니다. 예. 그동안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다 보면 그동안 대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향후 선수들의 반발심까지 모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서 메달을 박탈하는 처분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땄는데, 그중에 한 선수가 독도와 관련한 뭐 것들을 이제 했다가 뭐 박탈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박탈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IOC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장애와 비장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감동적이죠.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우리가 폴란드랑 여자 탁구 대회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 장애 가진 선수가 등장했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탈리아 파르티카 선수인데요.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걸 극복하고 비장애인 올림픽에 당당히 나서서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안정적인 서브에 강력한 드라이브까지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이 모습은 경기를 지켜봤던 전 세계 시청자뿐만이 아니고 맞대결을 펼쳤던 우리 신유빈 선수에게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신유빈 선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네. 안진영 기자님, 근데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따로 있잖아요.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이 선수는 일반 올림픽에도 출전하지만 패럴림픽에도 자주 출전하는 선수죠. 네, 파르티카는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비장애인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15살이던 2004년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최연소 챔피언이었는데, 그 다음 올림픽부터는 비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탁구 선수를 선발할 때 기준은 탁구 실력이지 장애 유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유인경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선수 앞에는 정말 장애냐 비장애냐 이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탁구 선수일 뿐이다. 그리고 제발 기자들이 나한테 장애네 뭐 이런 인터뷰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나는 언제나 승자였고 이번에도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굉장히 그 장애를 극복한 선수로서 멋진 말을 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꿈을 가지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탁구에서 특별히 많은 명언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